11번부터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스포츠 일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종처럼 모양을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그림 있죠?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전체를 한 판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절대론적 접근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은 승리 추구라는 보편적 윤리 가치 체계의 준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2번 상대론적 접근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3번 스포츠 일탈에 대한 절대론적 접근은 과잉 동조 개념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4번 스포츠 일탈에 대한 상대론적 접근은 창의성과 변화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즉 상대론적 접근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다소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절대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것이죠. 일탈의 원인을 고유한 상황에 찾는다고 볼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과잉 동조는 상대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이해 못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십니다. 4번 절대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지문은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 일탈의 상대적 접근인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해놨죠. 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1번, 2번의 기준선을 만들고 가운데는 정상적 행동 동조에 포함되고 왼쪽은 일탈, 과소동조, 오른쪽은 과잉동조로서의 일탈입니다. 자, 물음표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일탈이죠. 자, 그리고 왼쪽은 규범을 무시하거나 과소동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부한 행동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과잉동조라고 이야기한다.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폭력행위, 금지약물 복용, 부정금지행위, 관중폭력, 승부조작, 음주 등이 포함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과잉동조는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몰입규범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규범 이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짓기 규범이 있죠. 탁월성을 추구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전규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 이론이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일반적 일탈과 스포츠 일탈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과소동조나 과잉동조도 모두 일탈에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파악평가는 어려움 제가 여성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문제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변화가 또 가능하죠. 그리고 스포츠 일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 승리에 대한 관념, 경쟁적 보상 구조, 그리고 여러 역할 간 갈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12번 보기에서 서나이더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의 전위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보기입니다. 기억 스포츠 참가 정도, 니언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여부, 3번 스포츠 참가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 4번 리얼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 및 위력.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시면 답을 금방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요. 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바이러스 독감이 있으면 이렇게 상대편한테 전이될 수 있죠.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심한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스포츠 사회화를 통한 전이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참여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참여의 자발성 여부 당연히 자발적 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보면 최근에는 강제적인 참여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와 관계의 본질성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사회와의 위신과 위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급의 동료보다는 운동 코치나 지도자의 관심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자, 5번은 참가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도 포함되죠. 사회계층, 인종, 민족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스포츠 세계화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해만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스포츠 세계화는 근대 스포츠의 태동 이전부터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자, 제가 문제를 다 안 읽어드리고 다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1번 스포츠 세계화는 근대 스포츠 태동 이전부터 나타났다. 2번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의 탈영토화를 의미한다. 3번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 소비 문화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4번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근대 스포츠 태동 이전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자, 스포츠의 세계화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키워드들인데요. 세계화죠. 자, 국제관계의 정지를 통한 상호 관련성이 정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전통적인 영토 개념이 약화되고 범세계적인 비정부 조직이 국가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시공간적 제약이 약화되어서 의식적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화가 있죠. 경제적 자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미국 스포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지구촌 스포츠 문화의 동질화, 표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가 확산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문화 식민지가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민족주의가 있죠. 세계화는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체성을 표출하여 하나의 독립된 문화로 인정받으려는 문화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항 경기라는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세계화 현상은 문화를 동질화,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개별성, 다양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관계는 위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계라는 건 상하관계가 있다는 의미죠. 서구 문화 중심의 스포츠가 다른 국가에 전파되는 불균형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입니다. 동인 이유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제국주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교가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기독교는 선교를 통해서 위에서 스포츠를 적극 활용했죠. 다음 테크놀로지 발달이 있습니다. 미디어, 교통, 통신의 발달이 국제적인 스포츠의 영향력 향상에 기여하였고요. 미디어 기술 발전 자체가 전 세계 어디서든 스포츠 경기가 관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인데요.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자유주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다른 동영상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다음 스포츠 노동 이주가 있습니다.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척자, 용병, 유목민, 정착민, 귀양민 이 뜻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음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과 지역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말로 하면 세방화입니다. 세방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작년 2022년도에 문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캐년과 슈츠가 구분한 스포츠 참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개념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부분이죠. 1번 일상적 참가. 스포츠 참가가 일상의 주된 활동이 되어 스포츠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 자, 지문만 읽어드릴게요. 2번 주기적 참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함. 3번 1차적 일탈 참가. 자신의 직업을 등한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포츠 참가에 할애함. 4번 2차적 일탈 참가. 경기 결과에 거액의 돈을 걸고 스포츠를 관람함.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왜 옳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참가인데 스포츠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겠죠. 자, 일상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변화, 스포츠 참여의 결과, 그리고 스포츠 참여의 성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즉 참가의 유형은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동적은 직접 행동하는 것이죠. 인지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부분은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적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미가 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가 형태는 일상적, 주기적, 일탈적. 뭐 여기 보면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이 있는데 이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2차적 일탈은 관람 중독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가 중단도 있습니다. 뭐 포기, 비참가, 참가 혐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죠. 다음은 참가의 수준이 있습니다. 조직적 참가, 비조직적 참가. 비조직적이라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용어입니다. 사회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스포츠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은 벗을 탈자죠. 그죠? 재는 다시 재자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사회화는 선수 은퇴를 의미한다. 2번 환경 취업 정서 등의 요인은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3번 운동선수는 스포츠 탈사회화 이후 모두 스포츠 재사회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4번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회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운동선수일수록 자발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문제이고요. 사회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한 단어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모두란 용어가 나와 있죠. 즉 모두라든지 절대적이라든지 확실히 이런 용어들은 사회학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포츠로의 사회학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학,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학, 그리고 4번 스포츠로의 재사회학. 이 네 가지 개념들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만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16번 계층별 스포츠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층. 저 여기 설명드릴 때 계층 이런 것들은요, 계급이라는 용어들은 불평등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번 계층별 사회적 조건에 따라 스포츠 참가 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2번 하류 계층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상류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스포츠에 직접 관람률이 낮다. 3번 상류 계층은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려는 속성으로 인해 하류 계층보다 단체 스포츠 참가를 더 선호한다. 4번 상류 계층은 특정 종목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 사회화 과정에서 해당 종목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국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류 계층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불규칙하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체 스포츠보다는 어떤 시간이 불규칙해도 참여할 수 있는 개인 스포츠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중상류층이 불규칙하고 하류층은 규칙적이죠. 어느 쪽이 더 시간이 많다 적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은요 당연히 중상류층이 많고 하류층은 적겠죠. 그리고 스포츠는 중상류층은 참여 종목 그리고 개인 종목이 많고 하류층은 관람 및 단체 종목이 많습니다. 소비는 중상류층은 과시적, 위장성을 포함한 소비를 많이 하고 하류층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많이 합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보기에서 과잉동조 행위만으로 묶인 것은 자 과잉동조, 과소동조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전체적인 이 종을 엎어놓은 모양 떠올려 있어야 됩니다. 왼쪽은 과소, 오른쪽은 과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기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관중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 니은 자신을 태클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태클을 한 행위. 3번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기 위해 태클을 거는 행위. 리얼 상대팀 투수가 빈볼을 던지자 벤치에 뛰어나가 그 투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얼이죠. 그림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과소동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즉 동조라는 의미 자체가 압력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대다수의 의견 등의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동화시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리얼 같은 경우는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과잉 동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라고. 자, 그리고 라디오를 뭐 이렇게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이 내용은 이제 보실 수 없을 건데, 맨 밑에 밑줄이 있고 종 모양을 엎어놓은 게 있고 선을 좌우로 만들고, 왼쪽은 과소, 오른쪽은 과잉 동조, 그리고 과소 동조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폭력, 금지 약물 복용, 뭐 관중 폭력, 승부 조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잉 동조는 불명확한데 여기는 몰입 규범, 인내 규범, 구분 지키 규범, 그리고 도전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한 번 정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부르디외는 생활 양식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계급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자본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스포츠는 체화된 땡땡의 한 형태로서 사회의 계층 구조에 관여한다. 브로디에 같으면 떠오르는 지문이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다리만큼 긴 포트를 가진 사람이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 제가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문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문화자본입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사회 문화적 요소라고 얘기했죠. 복습합이 이겁니다. 브루디에는 사회 문화적 요소, 즉 아비투스와 사회의 계급적 등급이 호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실천이나 스포츠 향유 양상도 변화하고요. 아비투스는 헤빗, 습관이라는 용어라고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그리고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구분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아비투스는 습관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고요. 다음은 19번입니다. 스포츠 사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학습 이론은 비판 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의 복잡한 사회학습 과정을 설명한다. 2번 사회학습 이론에서 스포츠의 역할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강화, 코칭, 보상의 개념을 활용한다. 자, 다음 3번 역할 이론은 사회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보고 개인은 그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 해결의 역할을 해오간다고 규정한다. 4번 중거 집단 이론에서 중거 집단은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 등으로 구성된다. 자,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지를 밝히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 코칭, 관찰학습이 포함됩니다. 상당히 좀 이게 꼬아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이론들입니다. 먼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지를 밝히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강화가 있고 코칭이 있고 관찰학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에 지문을 만들었었죠. 다음 역할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지위에 기대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번 중거 집단 이론입니다. 여기는 규범 집단이 있고요. 비교 집단이 있고 청중 집단이 있죠. 이 내용들도 함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나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보기에서 스포츠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스포츠 세계화는 전체적인 지문만 이해하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동화 정책은 식민지 체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리언, 19세기 기독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원주민의 종교적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스포츠를 활용하였다. 디귿, 과학기술의 진보는 스포츠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리얼,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는 결과적으로 피식민지 주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모르시겠으면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스포츠 세계화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들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미국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민족주의 있죠. 요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복잡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죠. 요 내용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전체 5가지 키워드를 아시고 그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앞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도 있죠. 뭐 동인이나 이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뭐 제국주의, 민족주의, 종교, 테크놀로지 발달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정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신자유주의 확대. 자, 요 개념들을 이해 못 하시겠으면 제가 스포츠 사회학 강의 내용을 올려드렸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 스포츠 노동 이주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 세방화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